네, 안녕하세요. 이희찬입니다. 3년 전에 저희가 첫 방송을 시작할 때 언젠가는 우주인 이소연 박사를 스튜디오에 이 골방에 모시겠다고 약속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3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대하고 기다렸던 시간인데요. 오늘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먹은 불곰 124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고정 패널. 예, 안녕하세요. 러시아 여행작가 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거의 고정 패널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인 일리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리아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참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예, 안녕하세요. 박경환입니다. 오랜만에 꼭 소위 말하는 친정나들을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우주인 이소연 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공을 넘기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인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뭐였지? 이름이 뭐였지? 저는 이 박사님의 남편 제이슨 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은 얼마 만이시죠? 한 1년 반 만에 온 거고요. 어떻게 살고 계셨는지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계획한 대로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미국에 나갈 땐 좀 견문도 넓히고 넓은 세상도 좀 보고 또 제가 모르는 경영학 공부도 하고 할 겸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UC 버클리 대학에 MBA를 공부하러 가면서 2년 공부 좀 하고 한 1, 2년 경험 쌓고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공부하던 중 이제 그 당시에 남자친구를 만나고 그 남자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절대 유부녀가 될 수 없겠다는 불안한 마음을 잔뜩 가지고 대답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 가정을 꾸리고 자리를 잡게 됐죠. 한국에서는 최초이자 이제 거의 유일한 우주인으로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우주인이지만 또 실제로 우주인들이 모이는 그곳에 갔을 때 제 위치는 뭐 전 세계 한 500명 가까이 되는 우주인들 중에 비행이 한 번밖에 없고 훈련도 1년밖에 없는 우주인이면 사실 견문이 그렇게 넓은 우주인은 또 아니거든요. 우주인사에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과 생각 끝에 한 결정이었죠. 우주인 배출 사업 그 배경부터 네. 어떻게 지원을 하시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우주인 지원을 하던 2006년 당시에는 뭐 저는 대학원생이었고 박사과정 논문 마무리하느라 뭐 눈코 틀 새 없었던 박사과정이었는데 이제 마침 우연히 읽게 된 신문에 한국에서도 우주인을 보낼 계획이 있을 거고 그 우주인은 우주에 올라가서 뭐 실험을 수행하는 과학자일 확률이 높을 거다라는 이제 추측성 기사만 보고 재밌겠다. 그리고 뭐 진짜 한국에서도 우주인이 생길까?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기는 할까? 뭐 이제 이런 궁금함이 들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뒤 정말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겠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한국 과학기술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사건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죠. 사실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제 지원까지는 심각하게 했다기보다는 박사과정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이제 학생 신분이 거의 끝나가는 이 무렵에 그 학생 때에 쌓는 좋은 추억거리 하나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이걸 지원을 해서 뭐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몇 단계라도 살아남고 떨어지면 이게 나중에 또 생각하고 텔레비전에 최초 우주인이 나올 때마다 나도 저때 지원을 해서 어디까지 갔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 예상보다 일이 커지고 결과가 제 예측을 넘어서는 바람에 이제 30명에 10명에까지 살아남고 그때도 사실은 당연히 떨어질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날까지도. 근데 이제 놀랍게도 제 이름을 불러주셔가지고 사실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박사 논문 마무리를 하려면 지금 앞으로 한 몇 달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연구만 해야 되는데 이거 러시아를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둘 다 동시에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께도 이걸 그대로 두고 1년 열심히 훈련 받고 와서 마무리하겠다 했더니 그러면 아예 박사과정 몇 년 동안 했던 걸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제 하시니까 좀 겁나더라고요. 왜냐면 우주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일생을 바쳐서 하던 박사 학위가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결국 박사 논문 실험 결과와 모든 데이터를 짐으로 싸서 러시아에 가서 낮에는 훈련 받고 밤에는 논문 쓰고 데이터 분석하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지금도 다시 생각하면 저더러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을 못할 것 같은 결과를 보고 이제 백업이 어디냐. 그리고 우주인 훈련을 마지막까지 다 똑같이 시켜준다는 데는 전 너무 감사했어요. 백업이 된 게 우울하기보다는 내가 우주를 못 가더라도 이 발사 전까지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뭐 그랬는데 또 갑자기 가게 되고 해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우주 비행을 11일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고 또 돌아오고 나서도 한 몇 달간은 이제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집중 때문에 뭐 언론 활동도 그렇고 강연도 너무 많아서 왜 한국 우주인 사업이 시작됐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질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을지 없을지가 궁금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정신이 없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서 벌어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당연히 제가 알고도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저도 이제 그 훈련을 가는 직전까지는 그 주관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의 직원도 아니었고 그다음 직원이 된 뒤에 1년 동안도 러시아에만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전혀 몰랐고 하다 보니까 좀 무지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으로.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고 보니 이제 우주인 배출 사업 자체가 대한민국이 계획한 우주 개발 로드맵 안에 들어가 있었던 일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우주인 배출 사업이 이제까지는 대한민국의 유인 우주 기술에 대한 프로젝트나 연구가 전무하다가 이 이후부터는 좀 시작해보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지만 좀 큰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 어느 정도 경제도 발전되고 기술도 발전되면서 뭐 대부분의 선진국과 똑같이 과학이나 수학 쪽 교육에 조금 더 관심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우주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적인 그 관심도 좀 떨어지고 했던 터라 이제 우주인이라는 사람이 그 대사의 역할을 해서 과학기술이나 이제 과학기술 교육 관련된 것들을 좀 고취시키고 많은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갖게 하고 하는 그 부분이 컸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국 우주인 배출 사업이 아주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제가 노력한 부분에 지금 다시 하라고 해도 그거보다 더 할 수는 없을 정도로 물리적인 시간을 거의 다 쓰고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점은 너무나 뭐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고 하지만 이제 유인 우주 기술이 계속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항상 이제 논란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 역시나 그 사실 어떤 면에서 우주인이 가장 미안한 분들이 또 과학기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그분들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또 저 때문에 그분들의 많은 모습들이 가려지기도 했었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더 미안한 이유는 단지 우주인이 TV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뒤에 뭐 하는지 궁금해도 하고 그 뒤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도 하는데 어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신 다른 과학기술 사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 뒤에 뭐 계속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아예 궁금해하지도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지금 제가 어려움을 겪는 여러 부분들을 볼 때 또 어떤 분들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뒤에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우주인 뒤에 계획만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면으로 이 많은 시간들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발전을 하는데 좀 큰 역할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개선도 하고 생각도 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할 수 있게 됐죠. 지금까지 이소연 박사였습니다. 인사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10년을 돌아오셨네. 아직 돌아보시기에는 이릅니다. 러시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훈련을 이제 러시아에서 1년간 받으셨잖아요. 그때 러시아를 처음 가신 건가요? 아니요. 마지막 후보 10명이 다 같이 그 스타시티를 간 적이 있어요. 러시아 교관들 앞에서
테스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중력 비행기도 다 같이 타고 수중 그 훈련도 체험 수준으로 하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 번도 한국 사람을 우주에 보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2명을 뽑아서 데려갔는데 이 사람은 안 되겠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명쯤 되었을 때 이 친구들이 우리가 잘 뽑은 것 같은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더 생각해서 더 다른 친구들 데려와야 될 것 같은지라는 중간 점검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사실 그때는 저는 당연히 마지막 2명 안 될 걸 생각했기 때문에 와 진짜 이 덕분에 러시아도 가보고 너무 좋다. 정말 그런 순진한 생각으로 러시아를 따라갔고 한 일주일 정도 가가린 훈련센터에서 머물면서 이제 그런 체험들도 하고 러시아 분도 만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처음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때는 정말 마냥 관광 같은 느낌이었고 나중에 1년 훈련을 받으러 갈 땐 내가 1년을 여기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느낌은 완전 달랐대요. 네. 러시아 말은 그럼 가서 배우기 시작하신 네, 거죠? 저는 사실 알파벳도 모르고 갔고 심지어는 인사말도 모르고 러시아에 도착해서 그럼 지금은 잘하시나요? 다 잊어버려. 저 되게 잘했었어요. 네, 아마 자료를 찾아보면 나올 텐데 저 마지막에 귀한 행사 때 연설도 러시아 말로 했었더라고요. 와. 아니 분명히 한 기억은 나거든요. 기계처럼 외워서 하는 게 싫어서 이걸 말처럼 하려고 사실 외우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해보고 싶다는 욕심에 대본을 두고 말로 하면서 했고 러시아 분들이 대부분 알아들으셨다는데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날마다 쓸 때는 계속 발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한마디도 안 하면 그렇죠. 그 과거에 내가 배웠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래서 네. 지금은 사실 그렇게 힘겹게 배운 러시아어인데 많이 잊어버린 게 좀 서운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 일리아 같은 분들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면 누구한테 배웠는지에 따라 한국말의 느낌이 되게 달라져요. 남자친구한테 배웠는데 나도 남자면 그냥 정상적인 한국 남자의 말을 하지만 그 제가 만난 외국인 친구들 중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친구들 중에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라서 거기서 말을 배우면 말투나 단어나 느낌이 여자처럼 얘기를 해요. 키는 되게 크고 막 등치가 좋은데 왜 그랬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안녕하세요, 제이슨이에요. 뭐 이런 식이 되듯이 이제 저는 러시아어를 군부대 군인 남자분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와. 이게 말투가 이제 좀 군인 네. 같은 면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절도 있게. 예, 모스크바에 나가서 그 쇼핑을 하는데 그 상점 주인이 저한테 러시아 말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는 무슨 조그만 동양애가 말은 러시아 군인처럼 한다고. 예, 예. 와. 그런 게 이제 저는 몰랐죠, 사실. 그냥 원래 언어는 들으면서 따라하는 그 행동의 반복이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가 한 말 들으면서 따라하고. 근데 이제 저 역시나 뭐 수업 시간에 아무리 문법을 배우고 러시아 말을 배워도 24시간 중에 수업 시간은 4시간이고 나머지 뭐 10시간 이상은 귀로 들은 러시아 사람들의 말을 따라하는 건데 이제 그게 다 남자 군인들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러시아를 떠날 때까지도 그 이제 러시아 말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때 야 빠닐라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마지막 떠나는 날까지 야 뽀냐 하고 나왔어요. 네. 남성. 대부분이 다 남자들이다. 네. 그렇겠네요, 진짜. 네. 상상해 보면은 네. 한마디로 일리아라든가 뭐 예를 들어 다닐로바가 다나카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까? 다나카.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네, 말투로.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러시아 말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동사의 마지막이 여자가 말을 하느냐, 남자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끝이 달라지잖아요. 한국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소연 너는 야 빠닐라라고 해야지 야 뽀냐이라고 하면 안 돼라고 알려주시면 그 대답을 또 야 뽀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이지 생각하고 나오는 말이 아니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됐죠. 예. 우주 정거장에서는 네. 러시아 말을 계속 쓰셨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저는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러시아 크루니까 그 제가 통신하는 그 중앙통제센터는 무조건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통제센터여서 그 사람들과 할 때는 무조건 러시아 말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한국 담당자를 연결해 주시면 한국말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정거장에서 미국 우주인이 2명 있었거든요.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할 땐 영어로 하고. 러시아에서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우주인이 되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반반이에요. 절반은 군에서 뽑혀온 파일럿, 테스트 파일럿들. 비행시간 되게 높고 막 기록 세우신 분들. 공군 파일럿, 해군 파일럿, 육군 파일럿. 뭐 한국은 사실 파일럿 하면 공군만 생각하지만 러시아나 미국은 사실 해군도 육군도 파일럿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절반은 엔지니어, 공학자, 뭐 로켓을 개발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과학 실험을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의학센터의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 중에 이제 또 뽑혀서 오시고 그래서 한 절반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건강이 되어야 이제 우주 후보가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건강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사실 뭐 딱 이런 조건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걸 먼저 정하진 않아요. 뭐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근데 충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한 뒤에 검사를 하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사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 아픈 분들은 애초에 뭐 지원도 못하고 파일럿도 그쵸, 못하고 공학자도 못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이야기할 건 아니고 건강하다고 믿었지만 정말 자세히 검사를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느끼진 못했지만 정상이 아닌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너가 평생 사는데 전혀 알 필요가 없는 문제지만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주인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일반인 중에 네. 이런 질병이 있으면은 우주에 죽었다 깨나도 못 간다 이런 게 일단 있어요? 무슨 질병이든 질병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질병도. 감기 걸리면 비행 줄 서 있다가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바이러스나 그 질병을 일으킬 만한 원인을 몸에 들고 가는 순간 우주 정거장은 완전히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그걸 다 퍼뜨리러 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질병도 우주를 가도 괜찮은 병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비행기 탈 때 감기 걸리면 코 막히면 뭐 귀 막히고 해서 안 됩니다. 아, 나 죽어도 좋으니까 제가 타겠습니다. 그러면 태워야 되잖아요. 사인 받고. 이제 투어리스트들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몸이 좀 안 좋아도. 근데 승무원이 아픈데 태우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요. 이제 직업 우주인들은 조금이라도 아프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바이러스가 없이 우주로 갔다면 네. 우주 공간에서는 바이러스성 질병은 걸릴 확률이 없죠. 없는 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주 정거장은 한국에서 아니 지상에서 어디와 제일 가깝냐면 그 백혈병 환자들이 거주하는 무균실 있잖아요. 거의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 가족들도 손 다 소독하고 마스크 껴야 들어가잖아요. 아마 여기 통역하러 왔던 뭐 경환 씨나 의찬 씨 기억하시겠지만 우주인을 만날 때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만났었어야 했어요. 그렇게 만나듯이. 무조건. 우주 투어리스트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네. 우주 관광객이 아니었냐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관광객이라는 게 정의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비행기에 타고 있다고 전부 다 관광객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종사이기도 하고 역할이 어떤 다 사람은 있죠. 스튜어디스이기도 역할이 다 하고 있죠. 있고 똑같이 승객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출장을 가기 위해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기 위해 앉아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앉아 있고 로켓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이 사람에게 임무를 주고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되게 우주인이라는 호칭을 주고 본인이 승차료를 내고 올라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이건 투어리스트잖아요. 그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뭐 입국 심사할 때 여행의 목적은 체크하면 뭐 친지 방문, 여행, 그다음에 뭐 업무, 출장. 출장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출장을 체크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이 뭐 350억, 400억 내고 오시는 투어리스트들은 여행, 친지 방문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오겠죠. 친지 방문. 친지 방문이요. 우주로 가. 우주에서 진지 방문. 외계인 만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네. 훈련 받으셨을 때 네. 주로 어떤 훈련을 받으셨고 훈련 받으신 것 중에 혹시 기억 남는 게 있으시다면? 이게 전체가 1년인데 처음에 한 6개월은 대부분 이론 수업이에요. 그 하루 수업이 한 8시간, 뭐 6시간쯤 되는데 아침 4시간은 무조건 러시아어. 그다음에 오후 4시간은 이제 뭐 우주 정거장, 캡슐, 로켓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 사항들. 그러니까 그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로켓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로켓은 이런 원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너희가 로켓을 타고 올라갈 때 요러한 것은 기억해야만 한다. 내지는 뭐 생명 유지 장치는 이런 식의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원리를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제 뭐 이런 식의 이론 수업이 많고 나머지 뒤에 6개월은 그때도 역시 오전에 4시간은 러시아어. 그다음 오후 4시간은 비행하고 똑같은 모사 훈련, 뭐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안에 내부 모습은 캡슐하고 똑같이 생긴 데 들어가서 정말로 발사할 때처럼, 정말로 도킹할 때처럼, 정말로 랜딩할 때처럼 똑같이 훈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정거장도 내부의 모습이 우주 정거장이랑 똑같이 생긴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우주 정거장에서 불이 났을 때, 우주 정거장에서 실험을 할 때, 우주 정거장에서 화장실을 갈 때, 시뮬레이션. 뭐 우주 정거장에서 먹을 때 이런 걸 다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사실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게 그 시뮬레이션 훈련을 할 때는 통역관이 같이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주선이 워낙 비좁고 그다음 정거장에서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에 한 6개월 동안 러시아어를 어느 정도 배워야 그 뒤에 시뮬레이션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언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너무 그 아이러니인 건 그 직업군을 생각할 때 인문학이 아니라 공학인 분들이 언어 능력이 조금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들 하세요. 근데 우주인들이 대부분 공학이나 과학 그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는 조종사들조차도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원래 학부 전공은 다 뭐 기계, 전자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우주인은 물론이거니와 미국 우주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우주인들에게 항상 당신들 훈련 받을 때 제일 힘들게 뭐였습니까? 물으면 러시아 우주인은 영어 배우는 거, 미국 우주인은 러시아어 배우는 거. 한국 우주인은 러시아어와 영어를 배우는 거. 언어가 장애가 되고 있어요. 인문학도가 우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많고 뭐 우주청 같은 데서 뭐 러시아 우주청이든 미국 우주청에서 인문학도를 대상으로 뽑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필요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가끔 뭐 인문학도라고 하긴 어렵지만 학교 과학 선생님이라고 하면 전공은 과학이지만 원래는 누군가한테 무엇을 전달하고 그 소통 능력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사이에서는 그런 분들이 사실 인문학도예요. 이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투어리스트들 중에는 한 70% 이상이 대부분 비과학계 분들이 있어요. 뭐 아티스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서커스를 했던 분이라든가 노래를 했던 사람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 하는데 그 대부분의 우주인은 인문학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올라가서 임무를 하는 건 우리가 되게 잘할 수 있는데 가서 느꼈던 걸 전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저희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사람이지 감정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의 같은 경우는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이지 작전을 수행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가 이렇게 있었을 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정거장도 그렇고 우주선도 그렇고 본래의 목적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우주인들 중에 인문학도들이 있기가 되게 어렵죠. 예. 발사되는 순간 그 안에 앉아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실 자꾸 느낌을 물어보게 되는데. 느낌을 전달한 사람 아니랬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있어요. 바깥에서 보는 사람 보러 왔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드라마틱한 느낌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장소에도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네. 콘서트 현장에 그 시큐리티로 반대편 보고 서 있는 분들이 무슨 느낌이 있겠어요, 사실. 네. 일하러 왔잖아요. 일하러 왔잖아요. 네. 엔지니어 분들, 그다음 거기 스태프 분들. 그러니까 이제 우주인들도 사실 그래요. 정말 드라마틱한 느낌이고 바깥에서 보신 분은 그 안에 앉은 우주인하고 아무 관련 없어도 눈물이 난대요. 왜냐하면 땅이 막 흔들리고 굉음이 울리고 하기 때문에 꼭 그 클럽에서 심장 뛰듯이 온 몸이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울지 않는 사람은 정신과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할 정도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보면은 괜시리 눈물이 나고 감정적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이 계기판의 숫자는 제대로 나오는지 발사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한지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해결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우주를 못 갈 수도 있다는 엄청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감동이나 감정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사치죠. 우주에서 네. 이 무중력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일단 멀미를 하죠. 되게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뭐 자이로드롭이나 롤러코스터 타면 공중에서 뚝 떨어질 때 뱃속 네. 되게 이상하다. 그 느낌. 그게 무중력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계속.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미하는 거거든요. 토하고. 네. 처음에는 한 15분마다 토한다고. 예, 뭐 10분, 5분, 뭐 15분마다 토하고 너무 토하기 때문에 먹기도 싫어요, 사실. 먹으면 나올 걸 아니까. 그 다음에 계속 토하기 때문에 또 그 탈수 현상이 일어나요. 몸 안에 물이 충분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물도 마시기 싫어요, 솔직히. 먹으면 또 얘도 나올 거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우주인들 같은 경우는 이 멀미에 먹는 것도 임무가 돼요. 지상에서 먹어라. 먹지 않으면 몸이 지치고. 먹지 않으면 탈수가 되고, 그러니까 먹는 것조차도 임무가 돼서 막 먹으면서 아 이것도 일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그럴 때면 무슨 생각을 느끼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난다는 느낌을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받았겠어요. 솔직히 뭐 우주인 해봐야 500명.
그다음 무중력 비행기 체험한 사람이 많아봐야 몇천 명인데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느낄 수 없는 그 지구 중력으로부터의 자유로움. 근데 그 지구 중력으로부터 신체가 자유로워지면 정신적으로도 되게 자유로운 느낌을 받아요. 내가 어딘가에 구속돼 있지 않고 속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엄청난 느낌을 느끼기 위한 대가라고 생각을 해야죠. 무중력 속에서 또 다른 불편함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모든 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데 시간을 되게 많이 쓰게 돼요. 잊어버린 물건을 찾는 데 시간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쓴 물건을 묶어놓거나 붙여놓는 일에 시간이 엄청 쓰여요. 자꾸 떠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빨간 펜, 파란 펜, 검은 펜을 쓴다고 하면 여기서 쓰면 집었다 놨다 하면 되는데 우주에서는 검은 펜을 쓰고 다 쓰면 이거를 다시 묶어놓고 묶여있던 일이야. 빨간 펜을 풀러내고 다시 쓰고 이걸 다시 묶고 안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갑니다. 네, 날아가고요. 그 이제 우주 정거장은 내부의 공기가 순환되질 않아요. 그 지구상에서는 우리 과학 시간에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왜냐면 찬 공기는 더 무겁고 따뜻한 공기는 가벼우니까. 근데 중력이 없기 때문에 찬 공기나 따뜻한 공기나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질 않아요, 공기가. 근데 이제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내뱉은 이산화탄소에 내가 질식해요. 왜냐면 내가 내뱉은 이산화탄소가 어디 가지 않고 이 앞에 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행동이 뭐냐면 선풍기 같은 걸 틀어서 억지로 공기를 순환을 시켜요. 근데 그 순환되는 공기의 흐름에 볼펜들이 따라가고 랩탑이 따라가고 엄청나게 큰 가방이 따라가요. 왜냐면 무중력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따라가다 멈춰진 그 그물망 같은데 다 가서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건을 잃어버리면 거기 가서 찾아야 되는. 그물망 한 5개, 어머. 6개 찾으면 그 안에서 나와요. 네. 힘을 되게 쓸데없는 데 쓰게 되는 게 지상에서는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 힘을 쓰지 않아도 가만히 서 있게 되는데 우주에서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떠다니기 때문에 항상 어딘가를 붙잡고 있고 항상 내 몸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움직여야 돼서 에너지 소모도 똑같은 일을 해도 한 3배가량 더 쓰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자요? 그러니까 자는 것도 되게 불편해요. 누구나 자려면 침대 일부가 돼야 되잖아요. 누웠을 때 침대나 이불 속으로 그쵸, 쏙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우주에서 침대를 그대로 갖다 놓으면 매트리스 따로 나 따로 이불 따로 다 떠다닌단 말이에요. 덮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침낭을 벽에 걸어놓고 우리가 침낭 속으로 들어가서 지퍼를 올리고 그렇게 자야 되는 건데 그 참 아쉽게도 침낭이 원 사이즈예요. 유니버설 아이고. 사이즈. 예. 근데 이제 러시아 우주인들은 대부분 그죠. 키 막 180 이렇단 말이에요. 저는 위에 막 30cm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아래로도 움직이고 앞뒤로도 움직이고. 예, 예. 몇 시간 자나요? 규정으로 주어진 시간 8시간인데 쭉 길게 1시간 이상 자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한 일주일은. 저는 원래 지상에서도 자주 잠을 깨는 편이고 깊은 잠을 못 자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더 심했고 그래서 뭐 30분 자다 깨고 2시간 동안 못 자고 깨 있고 뭐 다시 30분 자다 깨고 그래서 처음에 3일 4일은 거의 좀비 같았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사람이. 근데 이제 너무 지치면 이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이 좀 자게 돼서 한 3, 4일 지나니까 1시간 정도는 쭉 자고 깨게 되고 다른 우주인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3, 4개월이 지나면 4시간까지도 쭉 자기도 하고 5시간까지도 쭉 자기도 한대요. 이제 적응하니까. 근데 이제 사실 잠 못 자는 건 되게 불편한 일이긴 하죠. 거기서는 이제 지상처럼 이렇게 막 24시간 밤낮 순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몸에는 약간 어떤 영향이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은 지구를 90분마다 한 바퀴를 돌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90분마다 한 번씩 태양이 뜨고 90분마다 한 번씩 태양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루로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몇천 년을 인류는 24시간을 하루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주 정거장에서 저희들만의 시간을 정해요. 저희가 원래 세계 표준시가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대로 가져다 써요. 세계 그 표준시를. 그 대신 같은 뭐 그 시간은 그렇게 갖다 쓴다고 하지만 날짜는 뭐 미국에선 토요일인데 한국은 일요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디 거를 결정할 것이냐. 이제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쓸 때는 2007년에 235일째. 우리 영화 보면 뭐 화성에서 376일째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쓰고 그 대신 이제 뭐 나사 우주인이나 러시아 우주인들은 자기 나라 날짜에 얼추 비슷하게 하려고 해요. 왜냐면 지상에 있는 가족들하고 연락도 해야 되고 지상에 있는 소식들이 궁금한데 이 날짜가 너무나 그것과 달라버리면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4시간 조절을 실내에 있는
등을 켜고 끄고로 해를 뜨고 지는 일부러. 것처럼 느끼면서 그러니까 임무가 다 끝나면 커맨더가 모든 불을 다 끄면 아 이제 잘 시간. 나 아침에 제일 처음에 임무를 시작하는 우주인이 불 몇 개 켜면 아 이제 어슴푸레 해가 뜨는 시간. 우주 화장실이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돈 내고 가요? 비싸요. 네. 만드는데 굉장히 만드는데. 비싸고 화장실의 원리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어떤 물건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변을 봐도 소변도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어떻게 봐요? 처리할 것이냐. 네. 화장실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공 청소기예요. 이제 소변은 깔때기 같이 생긴 것을 이제 몸 앞에 들고 있으면 펌프를 켜기 시작하면 거기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잖아요. 자연스럽게 소변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예, 어차피 아래로 안 떨어지고 떠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대변은 보기에는 뭐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조그만 변기, 플라스틱 변기처럼 생겼어요. 뭐 플라스틱은 아니지만 하여간 사이즈는 그 정도쯤 돼요. 근데 거기도 물론 펌프가 달려 있어서 소변 볼 때처럼 공기가 당겨지는데 그렇게 다 당겨버리면 대변 같은 경우는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에 그물망 같은 게 있어서 덩어리는 그물망 위에 남고 물기만 아래로 빠지는 식으로 돼 있고 그 위에 그물망은 볼일을 다 봤을 때 꺼내서 그 잘 밀봉해서 버리는 탱크가 따로 있어서 탱크에 버리고 그걸 한꺼번에 처리를 하죠. 그 배설물은 네.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를? 나중에는 다른 쓰레기와 함께 폐기돼요. 근데 물 같은 경우는 다시 정수돼서 먹는 물이나 저희가 쓰는 물로 정수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싼 오줌과 내가 흘린 땀이 다시 내가 먹는 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큰 쓰레기들은 다른 또 일을 하고 실험을 하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들과 함께 뭐 소유주나 뭐 다른 화물선이 내려올 때 실려져서 지구 재진입할 때 열이 엄청 높잖아요. 그때 이제 태워지는 거죠. 환경 오염이나 이런 거에는 영향이 없나요? 그 환경 오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대기권을 들어오기도 전에 뭐 한 3,000도 정도에서 태워지기 때문에 이게 뭐 매연이고 증기고 이런 걸 만들 겨를도 없이 분자 단위로 그냥 타져버려요. 그 집에 오븐 갖고 있는 분들 오븐 그 클리닝 프로세스 돌리면 한 3,000도 올라가면서 그 안에 있는 거 다 태워버리면 문 열고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안에. 심지어 검은 재도 없어요. 그렇게 태우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태워지는 거죠. 우주에서 우주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뭐 김치 같은 거는 네, 김치도 2종류 가져갔었어요. 그 냉동 건조된 김치, 그거는 물을 넣어서 흔들면 냉동 건조된 김치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김치라면 같은 거 사면 안에 김치 블락 들어있잖아요. 그게 냉동 건조 김치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캔에 들어있는 김치는 그 실제로 우리가 먹는 김치의 방사능을 조사해서 모든 유산균을 다 죽인 다음에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균이 있으면 그 어떤 바이러스. 병균이나 네, 네. 바이러스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유산균도 안 돼요. 유산균을 뺀 김치. 유산균을 죽인 김치. 네. 네. 아, 죽인. 그래서 막 담은 김치를 유산균을 죽이고 캔에 담은 건데 그러면 담은 지 한 2달도 안 된 김치란 얘긴데 열어보면 한 10년 먹은 묵은지처럼 돼 있어요. 그냥 방사능 조사로 그 배추에 막 이렇게 조직들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져가지고 맛은 어떤가요? 별로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맛있게 먹었던 이유는 단 하나. 카자흐스탄의 마지막 준비하는 한 달 동안 김치를 구경도 못했기 때문에 그 김치도 너무 소중했어요. 그럼 먹을 때도 이렇게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물기가 많은 것들은 빨대로 빨고 완전히 밀봉되는 데서 먹고 그다음 밥이나 김치처럼 집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흘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죠. 그 아까 화장실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은 네. 화장실이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고장 나면 어떤 고장이 나는 거죠? 되게 이제 펌프가 멈추는 게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흔한 고장이에요. 그러니까 소변을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펌프가 멈췄다. 그러면 모든 소변이 떠다니겠죠. 비상사태네요. 비상사태예요. 실제로 비상사태예요. 예, 왜냐하면 그 떠다니는 소변이 기계 속으로 들어가면 기계 완전히 다 박살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럼 뭐 산소 발생기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질식사 하는 거고. 보통 화장실이라 해서 뭔가 다 외부와는 격벽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올 확률이 높진 않은데 이 사람이 처리하겠다고 문을 여는 순간 훅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다음에 바깥에서 도와주겠다고 들어가는 순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조심해야죠. 근데 그런 사고가 나면 바깥에서 모든 사람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요. 왜냐면 매뉴얼이 그런 거죠. 네, 매뉴얼이. 왜냐면 떠다니는 오줌을 일단 다 그 시큐어하게 잡아야 되니까 놓치면 다음 사람이 들어가려고 문 연 게 떠서 나올 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없고 제가 있는 동안 그런 사고는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들은 바 가끔 일어난대요. 우리 집에서도 사실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갑자기 기계가 안 돌아갈 때 있잖아요. 예. 다시 털면 되고 또. 막힐 때가 네, 있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뭐 전부 다 타월 같은 거라든가 이제 흡수할 만한 것들을 들고 이제 들어가서 그걸 다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훈련할 때는 귀에 진짜 못이 박히도록 들어요. 화장실에서는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모든 승무원 다 불러서 사고를 처리해야 된다. 네가 지금 옷 입을 시간도 없다. 그럼 그리고 그냥 그 있는 그 자세로 그 자세 그대로. 근데 이게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실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 그대로 해우소라 해서 근심과 걱정을 다 없애고 네, 오는 것이 그러네. 화장실인데 근심과 걱정이 쌓여있죠. 그러게요. 우주 네. 정거장에서는 한꺼번에 몇 명이 계신가요? 제가 올라갈 땐 원래 공식 인원은 3명이에요. 그래서 3명이 6개월 동안 상주하고 다음 3명이 올라가서 그전 3명과 임무를 교대하고 내려오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 올라갈 땐 6명이었어요. 올드 크루 3명, 뉴 크루 3명. 근데 이제 지금은 우주 정거장이 좀 커져가지고 정규 인원이 6명이에요. 네. 그래서 어떨 땐 6명, 어떨 땐 3명이 항상 상주하죠. 우주 정거장이 좀 좁지 않나요? 아, 좁은데 그 느끼기에는 조금 더 넓게 느껴져요. 왜 왜냐면 이제 지상에서는 내 앞에서 누가 책상 놓고 공부를 하면 그 좁은 복도라고 치면 이 사람이 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갈 수 없게. 근데 이제 우주에서는 이 사람이 책상을 놓고 앉아서 뭘 하고 있어도 제가 그 머리 위로 날아가서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감정적으로 느끼는 공간이 좀 더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해도 되니까. 네, 위 공간을 쓸 수 천장에 있으니까. 붙어서. 그다음에 일도 천장에 붙어서 할 수 있으니까 쓸 수 있는 활용 공간이 훨씬 넓죠. 그 우주 안에서는 복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본인이 입고 싶은 거 입어요. 아, 상관없어요? 그래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심지어는 뭐 특정 브랜드의 옷들 같은 경우 골라서 그게 그 예산 안에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 옷도 입어요. 일할 때 편하기만 하면.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규정이 좀 더 엄격해서 이제 그 우주 정거장에 입는 옷만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안에 옷들을 골라 입게 돼 있어요. 네. 우주 갈 때 네.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 무게가 중요하다는 게 그 우주선이 올라가는 때 어느 정도의 연료를 태워서 어느 정도 빠르기로 올라가느냐에 따라 대기권을 벗어날 수도 있고 지구로 다시 돌아와 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장난감 로켓 쏘면 무조건 그렇죠.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무게를 정확히 맞추는 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켓이 아무리 안에 공간이 있어도 그 빈 공간에 막 쑤셔 넣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해외여행 갈 때처럼. 그래서 이제 그 1kg당 우주에 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예전에 금액을 들었던 것 같은데. 한 뭐 1,000만 원 좀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몇백만 원 수준이에요. 킬로그램당. 킬로그램당. 네. 그러니까 우리 여행 갈 때처럼 1kg는 좀 봐달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없어요. 네. 어떤 물건들을 좀 들고 가셨어요? 저는 대부분이 실험 장비들이었어요. 공식적으로 가지고 올라간 물건 중에 대부분은 실험 장비, 뭐 생명 유지에 관련된 저한테가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기본적인 뭐 옷까지.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간 게 아니라 계약을 할 때 6개월 전에 화물로 미리 올려 보낸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탈 때는 사람 외에 다른 거를 실을 수 있는 무게가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꼭 지금 가지고 올라가야 할 물건이 아니라면 화물선에 미리 올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국 갈 때 뭐 이사 간다. 내가 지금 당장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면 택배로 붙이잖아요. 뭐 우체국에 붙이고 이제 그런 것처럼.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가 이제 러시아에서 장기 소위 말해 임대하는 네, 맞아요. 지역이잖아요. 네, 네, 4월이랑 10월 달마다 네. 그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렇죠.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때는 꼭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때 4월이랑 10월은 사람이 갈 때고 네. 그 사이사이에 화물선이 갈 때도 그 발사장에서 발사가 돼요. 아, 사람이 프로그레스라고. 가는 것만 4월, 10월이고. 네, 네, 네. 그 아마 요즘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4월, 10월일 때는 그 우주 정거장의 인원도 3명밖에 안 됐을 때고 그다음에 그때는 셔틀이 미국에서 다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렇게 자주 발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주 정거장에 가는 길은 유일하게 소유주밖에 없기 때문에 4월, 10월 외에 다른 나라도 쏴요. 왜 미국에서는 셔틀을 운영하지 않죠? 그러니까 셔틀이 일단 비용이 같은 사람 대비 비용이 훨씬 크고요. 그 대신 또 셔틀은 한 번 발사할 때 올려 보낼 수 있는 화물이 소유주의 몇백 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정부의 예산을 보니 그 셔틀이 쓰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겠다고 생각돼서 이제 은퇴를 시킨 거고. 예. 그러면은 미국인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소유주를 타고 ISS에 국제 우주 정거장을 가려고 치면 소유주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 그리고 이제 그냥 우주를 가겠다고 하면은 이제 중국 우주 정거장 가야죠. 어떻게 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 강대국으로서 경쟁해야 되는 상대인데 한마디로 러시아 차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그렇죠. 아, 근데 사실 미국, 러시아는 그렇게 단순하게 경쟁 상대라고 보기만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뭐 콜드워라고 냉전이라고 했을 때도 미국, 러시아는 군과 정치는 냉전이었지만 우주는 협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냉전 한중간에 소유주하고 아폴로가 우주에서 도킹을 했어요. 이 도킹을 왜 하게 됐냐면 미국도 러시아도 도킹 기술을 확보하고 싶었는데 단일 국가가 도킹을 하려면 한꺼번에 두 우주선을 한 번에 쏴야 돼요. 그렇네요. 근데 그 준비하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본 거죠. 너네 한번 쏴봐. 우리도 여기서 쏠게. 위에서 한번 그다음에. 만나보자. 예, 예. 러시아가 우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최초로 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최초 인공위성, 그렇죠. 최초 최초의 사람. 최초의 최초의 여성 강아지. 우주인, 네. 최초의 강아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어마어마하죠. 예.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듣게 되거든요. 세네드에듯 교육하고 자랐다고 네.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좀 어떠세요, 일리아 씨는? 일리아 네, 씨는 저도 최초.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항상 그거 배웠죠. 가카리는 정말 우리 그 가가린. 예, 국가적인 영웅이라고 취급을 받고 네. 그 심지어 우주 전문가라고 하는 우주 전문가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들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고는 바뀔 수 있다 이거예요. 누가 더 잘하면 최고는 바뀌잖아요. 최초는 못 바뀐다. 아, 네. 맞아요. 맞네요. 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지 않는 한 최초는 안 바뀐다. 근데 우리가 최초다. 최초 얘기 나오니까는 제가 궁금해졌는데 그 달에 처음 간 우주인 암스트롱 미국인이잖아요. 네, 네, 러시아인들은 과연 이 이야기를 네. 팩트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왜냐하면 러시아 음모론인가? 사람들은 그 대신 또 달에 그 무인으로 보낸 건 러시아가 먼저예요. 네. 아, 무인으로는. 네, 무인으로는 또 러시아가 먼저기 때문에 그 러시아에 무언가를 보낸 걸로는 러시아가 최초인 거죠. 또. 일단 최초인 걸로. 무조건 아니, 최초인 걸로. 이미 그 최초 타이틀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뭐 암스트롱 아니요, 대통령이 굳이까지는 아니었어요. 사실 네. 러시아도 그 닐 암스트롱 전에 우주인을 보내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고 실제로 러시아가 무인기를 보낼 때 목적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 우주인 원래 그 소유주를 타던 우주인들 중에 베테랑 우주인들을 달에 보내려고 훈련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보낼 캡슐, 로켓 다 준비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달에 가는 목적이 무조건 누가 먼저 가느냐의 싸움이었지 그렇죠. 무엇을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재밌었던 건 그 준비를 하던 우주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할아버지 두 분이 뭐 나는 누구누구고 얘는 레오노프야. 근데 얘는 있잖아. 닐 암스트롱이 실패했다면 얘가 처음으로 달에 간 사람이 됐었을 거야. 라고 소개를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닐 암스트롱이 깃발을 딱 꽂은 순간 러시아의 모든 인간 달 계획이 취소됐어요. 지금 해도 2등 안 해도 2등이잖아요. 굳이 돈을 쓸 이유가. 다시 써야 되겠던데 중국 치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렇죠. 중국이 있어서 지금은 또 네.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냥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2등이 네. 돼버렸기 때문에. 네. 또 보니까는 이 박사님께서는 여성 최초 우주인 발렌티나 테레시코바를 만나셨잖아요. 네네네네. 예, 어떤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아무 얘기도 못했고 왜냐면 저희가 행사 때마다 오시니까 만날 기회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만났을 때가 제가 훈련 시작하고 한 한두 달? 일단은 그땐 러시아어를 너무 못해서 왜냐면 테레시코바는 영어를 잘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는 하고 뭐 미냐자브 소이안 하고 소개는 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분도 아 네가 한국에서 오느냐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 한국 분들 외국 사람 만나면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하고 나면 할 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깍질나 나는 마을나 끝. 예. 아 군인 같아. 아. 예, 그랬는데 이제 한 몇 달 뒤에 다시 만났을 때는 뭐 질문도 좀 하고 뭐 어땠냐고도 묻고. 근데 사실 저는 테레시코바보다는 테레시코바 백업 우주인을 더 많이 만나긴 했어요. 그분은 제가 훈련 받을 때까지도 훈련소 안에서 뭐 정신 상담하고 우주인들을 서포트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재밌는 게 백업 우주인은 그런 실무 일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비행을 한 우주인은 상징적인 활동만으로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겨를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테레시코바는 그 뒤에 한 번도 비행을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 정말 그냥 불려다니고 행사하고 강연하는 데만도 너무 네. 바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백업 우주인 분은 본인이 갔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나 이런 문제들을 훨씬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을 다 만났고 그 두 분 모두는 정말 말 그대로 어메이징 워먼들이고 정말 대단한 여성분들이는 거는 이제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근데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아마 테레시코바도 처음에 비행을 할 때부터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뭐 일리아도 TV 통해서 막 봤을 테니까 알겠지만 그냥 서 계신 그 자체로 막 포스 장난 아니거든요. 그분은. 그다음 눈빛도 장난 아니고 웬만한 사람은 눈 마주대고 얘기할 때 쫄지 않기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게 그 러시아라는 그 큰 나라 전체가 그분을 영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 발사 때는 원래 발사 참관인 명단에는 테레시코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카자흐스탄 국경 보안을 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거기가 러시아 군 시설이기 때문에 러시아 군 보안 검색을 넘고 와야 되는 거라서 3개월, 4개월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발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또 보안 검색을 패스 안 하고 만약에 실패하면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관인 명단에 없으면 그분은 절대 못 와요. 뭐 한두 달 안에 오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역시 테레시코바는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에 없었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유리 가가린이 일찍 생을 마감하신 것도 크죠. 예. 왜냐면 그 러시아라는 나라는 뭐 우리 모두가 알지만 남성이 위주의 국가란 말이죠. 근데 가가린이 살아계셨는데 테레시코바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네. 워낙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보니 이 최초 타이틀을 그 다음엔 그렇죠. 누가 가져갈 것인가. 예. 두 번째 남자 우주인이기보다는 첫 번째 여자 여성 최초. 우주인이 훨씬 더 네. 상징적이죠, 사실. 그 지구로 돌아오실 때 네. 사고가 있었어요. 네, 네, 네. 그 사고는 왜 일어났고 어떤 사고였죠? 그 소유주 캡슐을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맨 위는 헤비테이션 모듈이라 그래가지고 화장실하고 식당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조그만 동그랗게 생긴 모듈이 있고 가운데 팽이 모양처럼 생긴 게 이제 지구까지 들어오는 디센 모듈이라 그래서 엔진 뭐 컨트롤하고 뭐 운전하고 하는 게 다 거기 중요한 건 다 거기 있고 맨 아래 약간 원통형으로 생긴 것은 이제 연료하고 뭐 엔진 붙어 있는 뭐 이제 인스트루멘털 모듈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기기들 네. 있는 건데 마지막에 들어올 때 대기권을 통과하기 전에 그 셋이 완전히 분리돼서 가운데 부분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분리를 할 때 컴퓨터 계기판은 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쪽 모듈이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상태로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소유즈 캡슐은 원래 돌덩이에 낙하산 달고 내려오는 것과 똑같이 그냥 내려오는 거거든요. 비행기 글라이드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TV 통해서 그래비티 통해서 보셨겠지만 영화 그래비티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구 대기권을 그런 어마어마한 속도로 통과하게 되면요. 우리 미끄럼틀만 타고 내려오도 엉덩이가 뜨거운데 그런 속도로 내려오면 이 공기 분자들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바깥의 온도가 한 3,000도 정도로 올라가요. 네. 그러면 바깥에 무엇이 있든 다 타요. 근데 사람이 타고 있는 우주선이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면을 되게 두꺼운 그 열을 차단하는 걸 붙여놔요. 그리고 그게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대기권을 통과할 때 그쪽이 무겁기 때문에 그쪽이 아랫부분으로 되고 위에 가벼운 부분 위로 올라가고 그 상황으로 내려오면 불길은 항상 아랫부분에 닿기 때문에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안전해요. 근데 저희는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윗부분이 달려있다 보니까 위가 더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내려왔어요. 어머.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부분을 가려줘야 되는 게 위에 있으니까 그냥 뜨거운 부분이 그대로 우주선에 커버렸구나. 돼서 일단 안 떨어진 윗부분이 타기 시작했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건 불이 괜찮아요. 붙은 거네. 어차피 걔는 타야 되는 애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타다가 안 타야 되는 부분에서 멈춰야 그쵸. 되는데 네. 그게 정확한 시간에 멈추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다 죽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다행히 그렇게 거꾸로 오다가 대기권을 완전히 통과했어요. 그리고 속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타는 게 멈췄을 때가 위에 해치가 아주 살짝 남아있을 때여가지고 다행히 저희는 살았지만 이제 나중에 사고 조사반의 그 보고에 따르면 한 10초, 15초 정도만 그 불길에 조금 더 노출됐어도 너네는 그냥 가루도 없이 다 사라졌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죠. 네. 그런 속도로 이제 내려오다가 어떻게 되죠? 이제 낙하산이 펴져요. 그러면 이제 낙하산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속도를 엄청나게 줄여줘요.
그 다음에 낙하산이 하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조그만 낙하산이 거의 찢어지면서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줄여지면 엄청나게 큰 낙하산이 뭐 직경이 한 5, 6m 정도 되나? 뭐 한 낙하산이 엄청 큰 낙하산이 펴지면서 이제 더 속도를 줄이게 되고 그러다가 바닥면을 부딪히기 직전에 엔진이 켜지면서 위로 살짝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자유낙하를 하면서 퉁 떨어지죠. 어쨌거나 그 사고 때문에 네. 예정되었던 지점으로부터 한 400에서 500km 바깥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렇게 거꾸로 들어오는 일이 없었으면 사실 중앙통제소에서 저희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레이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를 계속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레이더로 통신이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거꾸로 내려오면서 바깥에 있는 안테나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통제소에서는 저희의 위치를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우리는 내부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몰랐죠. 그래서 일단 내려온 뒤에 아마 통제소가 우리를 찾았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해치 직접 열고 나와서 GPS랑 뭐 위성폰이랑 찾아서 통제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찾으러 와주세요 했더니 원래는 그 헬기 3대가 와서 이제 저희를 구조해 가거든요. 그래서 한 헬기는 뭐 메디컬 팀, 그 다음 헬기는 이제 저희 구조팀, 나머지 헬기는 이제 방송 카메라 탄 팀에서 셋이 오는데 이제 저희가 한 400km 바깥에 있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작은 헬기는 연료를 가득 채워도 저희한테까지 못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큰 헬기에 의료팀하고 구조팀만 막 끼어 타고 그다음에 다 타지도 못했어요. 충분한 숫자가. 왜냐하면 저희를 또 싣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를 구조를 해주셨죠. 이게 한 500km 떨어진 지점이라 네. 하더라도 네. 오차 범위 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오차 범위 바깥이면 아예 지구로 못 들어와요. 어머. 그러니까 일단 지구로 들어왔다는 건 오차 범위 아니에요. 왜냐면 바깥에서 돌다가 그 엄청난 속도로 들어오는데 대기권에서 각도가 안 맞으면 튕겨 나가지 들어오질 못해요. 예. 우리 돌 던지면 어느 정도 각도 이상이 되면 돌이 튀어 오르잖아요. 물속으로 안 들어가고 이제 똑같은 원리죠. 우주를 갔다 와서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이 된 거잖아요. 5천만 국민 중에 우주를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혼란스러웠던 게 나는 똑같은 이소연인데 왜 사람들을 나를 다르게 대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들으니까 아 나도 좀 변했구나.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 진로, 내 삶만 생각해도 충분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최초라는 것이 어깨에 달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다음 나중에 우리나라 이끌어갈 아이들, 그다음 우리나라를 이끌고 계신 어르신들 이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저 또한 변했고 제 주변의 시선 또한 변했고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가면 될 사람이지만 지금은 저를 알아보시기도 하고 옛날 같았으면 제가 뭘 하든 관심 없었을 분이 지금은 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관여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많은 것이 변했죠.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연구도 하시고 강연 활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셨어요. 네네네. 왜 미국 유학길에 올랐는지 그리고 미국을 가서도 과학 쪽 공부를 하지 않고 왜 MBA를 했는지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일단 미국에 간 것은 특별히 미국에 가고 싶어서라기보다는 한국을 좀 잠깐 떠나 있고 싶었는데 그나마 외국에 있는 많은 나라 중에 그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하고 친밀감이 있는 곳이 아무래도 미국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쭉 영어도 배웠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을 하면서 그 똑같은 학교에 교환학생도 갔었고 공동연구도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굳이 인연이 있었네요. 뭐 한국이 아니라면 외국 중에 가장 저한테 친밀한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MBA를 지원할 때도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외국에 공부를 하러 갈 때 지원서를 한 10개 이상씩 쓰거든요. 근데 저는 딱 그 동네에 있는 학교 둘만 썼었어요. 여기가 아니면 굳이 다른 곳을 가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꼭 한국을 떠나고 싶었느냐. 이제 뭐 앞으로 또 제가 우주를 갈 기회가 당장 몇 년 안에는 없을 거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렇다면 훈련을 받을 일도 없고 강연은 한 3, 4년, 2, 3년 하고 보니 물론 요청도 있었고 할 일이 많았지만 평생 강연만 하고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 진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연구를 시작해서 연구를 하고 보니까 우주 실험에 대한 연구는 제가 원래 박사 학위를 그걸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이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서 이소연이 아니면 안 될 일이 아닌데 내가 여기에서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리고 과학자의 양심으로 이게 내가 최선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데 길을 열어주고 싶지, 그 자리를 제가 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아무도 못 와, 여긴 내 자리야, 이러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른 진로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한국 내에 있으면서 벌써 우주인으로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다른 진로로 옮겨가려고 몇 번 시도를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우주인인데 뭐 이걸 하겠어? 라는 이제 시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바빠서 아무것도 못 하겠지, 이런 시선들이 있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업을 나가도 교수님이나 학생들은 언제든 제가 바쁘면 안 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제 우주인이라는 위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식들이 그렇게 돼서, 아, 내가 진로를 바꾸길 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공백기는 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을 떠나서 잠깐 있다 와야겠다. 근데 그러면 한국을 떠날 때 무엇으로 떠날 것인가, 무엇을 하기 위해 떠날 것인가, 뭐 제3국으로 봉사활동을 갈 것인가, 아니면 과학기술 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아주 다른 공부를 할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생길 수 있는데, 첫째로 과학기술 분야를 더 하기에는 이미 많이 다른 길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연구자가 되려고 하면 최근 3년간 썼던 연구 뭐 논문과 연구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주인으로 선발되고 우주를 다녀와서 거의 한 7년 동안 우주인 활동을 하느라고, 제가 원래 박사과정 논문 썼던 분야에 논문도 연구 경력도 하나도 없는데 저를 받아줄 곳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국내도 국외도. 그리고 받아주었다고 하면 일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그냥 우주인으로 홍보 역할을 하는 쪽에서 받아줄 텐데 그렇게 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됐고,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우주인이면 뭐 과학하는데 아무데나 갈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연구자를 뽑아야지, 우주인이라고 최근 몇 년 동안 연구도 안 한 사람 뽑으면 안 되죠, 사실.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니었고,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거의 가려는 직전에 이제 어떤 멘토분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벽돌 한 장 나르는 것도 큰 힘이다. 하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100명이 갈 수 있게 캠페인을 벌려주는 것이 이 박사 혼자 가서 벽돌 나르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지 않겠냐. 왜 그 길을 선택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제가 하나는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그래, 이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그것도 안 됐고, 그러면 다른 분야를 공부를 하러 떠난다고 했을 때 어떤 분야가 가장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생각한 두 개가 과학기술 정책 공부하고 그다음 경영학 공부였어요. 왜 그랬냐면 과학기술 정책은 제가 잘 알면 돌아와서 또 우주나 과학기술 정책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고, 경영은 대부분의 연구자나 과학자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경영이나 관리자 입장으로 자리를 바꾸게 되는데, 이 시간이 주어졌다면 좀 미리 공부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굳이 한국을 떠나서 공부를 해야 한다면.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려하게 됐고, 이제 과학기술 정책은 카이스트에서 그 청강을 하면서 이제 미리 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해보지도 않는 걸 바로 유학 가서 하면 어려울 테니까 과연 나한테 맞는 공부일까 이제 궁금해서 들어봤더니, 공학자인 저는 항상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해서 클리어한 답을 얻는데 너무 익숙한데, 정책은 같은 정책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은 게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나쁜 게 되는 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근데 이제 경영은 아무래도 조금 더 통계나 숫자를 더 많이 쓰고,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경영에도 수학이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차라리 이쪽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전 세계적인 경향이 과학기술이 정부가 주도할 때보다 민간이 주도할 때가 규모도 훨씬 크고 효과도 훨씬 크고, 그다음 민간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바로 쓰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돼요.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과학기술과 돈이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제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사실 돈이나 경제나 파이낸스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고, 그다음에 경영을 하고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과학기술의 본질적인 문제를 잘 모르실 때가 많아요. 근데 최근 같은 이런 기술 중심 사회에서는 이 둘이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경영 공부를 좀 하면 이 양쪽의 다리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주인이라는 위치가 공학 과학자들이 볼 때는 비슷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좀 가고, 그다음에 경영이나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연구만 한 과학자보다는 그래도 강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는 저랑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말이 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내가 이쪽을 좀 더 공부해서 양쪽 사이에 다리가 좀 돼보고 싶다라는 게 처음에 의도였죠, 사실. 근데 이제 멀리서 아무것도 설명을 듣지 않고 보신 분들은 뭐야, 경영하고 과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현대사회에 아주 많은 과학기술 개발이 경영이나 경제 쪽의 협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둘은 정말 긴밀한 관계에 있긴 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실 생각이셨는데 네. 결혼을 하게 되셨죠. 자, 여기서 그렇죠. 이제 마이크를 제임스 씨에게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농담하면 안 돼, 이번엔. 그래 미안. 눈치 보셨어. 아는 친구분의 이게 소개 받아가지고서 제가 일하는데 한번 그 저녁 같이 먹자.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서 갔는데 간 이유는 저녁 먹으러 갔지 사람 보러 간 건 아니고 그때 혼자 살고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밥도 잘 못 먹고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소연이 바로 그 옆에 있어서 그렇게 만났어요. 그 당시 이소연 박사가 우주인이었다는 걸 아셨나요? 아니 몰랐죠. 저는 그때 늦게 왔거든요. 1시간 정도쯤이요. 네. 그래서 딱 보니까 사람들 다 말하고 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는 벌써 애플타이즈는 다 먹고 이제 메인 코스가 들어와가지고서 시간은 전 딱 맞았어요. 아하. 시간이 딱 맞았어요. 거기에 누가 있는지는 덜 중요하고 일단 음식이 음식이 딱 메인 코스가 나왔구나. 배고팠는데. 물어봤죠. 뭐 하시는 분이신가? 그러니까 소연이가 나는 엔지니어이다. 아 그러시구나. 아 그때도 우주인이라고 얘기를 안 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저희 남편이 저한테 궁금했던 건 오기 전에 이미 소개가 끝나서 그분들은 다 제가 우주인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저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막 질문하고 하는데 이제 본인은 다른 사람은 다 알겠는데 저 여자는 모르겠는데 왜 모든 사람이 저 여자랑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이제 해서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죠. 뭐 하는 네.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아주 친절하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정말 아주 친절하신 분이고 그 자세히 말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착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엔지니어이다. 그래서 그러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있었던 게 저는 이미 거기서 공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불편한 질문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볼 때는 와 되게 착하다. 구면에 갔어요. 사실은 아닌데. 공인이 아니었다면 다르게 했을 수도 있는데 저랑 남편도 그 자리에서 페이스북 친구가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사진 올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요. 제가 페이스북 친구 먼저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옆에 있다 보니까 소연 씨가 페이스북 친구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네 그러시죠. 사람이 또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유학 간 캘리포니아하고 시애틀 같은 경우는 같이 서부로 거리는 좀 멀었어도 시차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시차 없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남편은 캘리포니아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캘리포니아 많이 있어서 내려올 기회가 좀 있었고 이제 그렇게 돼서 만나고 더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죠. 근데 그때는 이제 친구하고서 패밀리 보자 저는 소연 보러 간 거죠. 그렇죠? 아, 네,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부모님들. 처음에 페이스북 친구하고 얘기할 때부터 다시 만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몇 달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국으로 출장 갔다 만났고 한국으로 돌아갔고 유학 준비를 해서 유학을 왔고 그래서 남편이 캘리포니아를 한번 들러서 만날 때까지가 한 서너 달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깨똑이니 페이스북이니 스카이프니로 해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물리적으로 실제로 만나기 전에 서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사진 올리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친구들과 뭐 하고 노는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랑 공통된 부분이 있네. 또 내지는 이건 내가 잘 못하는 건데 이 사람 되게 잘하네. 이제 요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다시 만날 때 둘 다 되게 두려웠어요. 이게 페이스북에서 본 이 사람이 정말 이 다를 수도 사람이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랬고 남편도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만났는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잠깐 만났기 때문에 거의 온라인 데이팅 하듯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됐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다시 또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일까 그랬는데 만났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친밀감이 훨씬 더 많이 들었죠. 예. 인생은 한 방이에요. 다 봐야죠 뭐. 아, 그럼 사귀자는 말을 누가 했어요? 누가 먼저 했어요? 아, 이미 자연스럽게 사귀자고 하진 말- 않았고 네. 이제 둘 다 싱글이었고 남편도 부모님이 막 결혼하라고 해서 선을 아. 막 보고 있었고 네. 저도 이제 한국에서는 공인이라 남자를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제 미국에 나오니까 그 소개팅도 좀 하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했었어요. 네. 근데 남편이 이제 오늘부터는 소개팅 하지 말라고. 아니 유소연 박사는 소개팅이 준비가 됐는데 지금 미국에서 자연스럽게 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됐는데 네.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미국 가보면요 눈이 남자가 들어와요. 오해를 그렇죠. 했죠. 릴레이션십에 좋은 거는 서로 오해하는 거. 오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오해가 오해? 있었나요? 인내심 좋고 앞에서 착하고. 이제 아. 그러니까 공인으로서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좀 불쾌한 언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한테도 끝까지 친절하게 하는 걸 보고 와, 쟤 진짜 착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공인이었기 때문에 참고 있었어. 네, 그랬고 근데도 착해요 정말 실은요. 저는 소연이 착하고 인내심도 많고 그러면 저하고 살려면 그런 게 꼭 필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좋죠. 그다음에 저 또한 이제 저희 남편이 거기가 낯선 사람들도 있고 처음 본 사람들도 있어서 이제 아무 말을 안 한 거라 되게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뭘 물어보면 딱 대답만 단답형으로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편한 자리가 아니라서 그런 거였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말도 잘하고 뭐 이런데 이제 서로 오해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오해가 있었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포즈까지 이제 서로 뭐 네. 하시고 아. 그다음에 결혼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남편이신 제이슨님의 그 부모님께서는 네. 이소연 박사의 그런 직업이라든가 네. 그 사회적인 위치, 말 그대로 위치죠. 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라든가 걱정은 당연하죠. 제 없었나요? 생각에는 뭐 한국 부모님 저희 부모님도 한국 부모님이고 저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 그 와이프에 대한 그 이미지가 좀 있긴 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도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아무나 이제 다리 둘에 정말 팔 둘하고 그러면은 괜찮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두 번째 시는요. 이거는 정말 너무 제가 감사한 게 저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으면은 해라. 그래서 저의 그 믿음을 줘가지고서요. 그것도 제가 막내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네, 부모님이 나를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철없는 막내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네. 그런 면에는 정말 너무 좋고 그것도 여태까지 정말 저의 제일 좋은 초이스 같아요. 그 와. 9살에 미국에 가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 한국말은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게 돼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결혼하고 나서 한국말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그 비결이 있나요? 비결이 있죠. 집에서 한국말 안 하면 밥이 안 나온다. 그래요. 저도 결혼할 때 서로 결혼하면 서로 이렇게 vow 이렇게 언약. 그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비디오 테이프 있으면요. 저도 제가 보면 정말 한국말 진짜 못했다. 근데 지금도 잘하지 않지만요. 집에서 열심히 하라 그러고 그것도 소연이하고 같이 생각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애가 있으면은 부모님은 못하는데 자식을 잘하는가 그건 제 생각에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쵸. 내가 벌써 집에서 열심히 한국말 하고 애들하고서 같이 말하면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을 지금부터는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미국 왔을 땐 그런 시츄에이션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빨리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영어를 해야 영어를 되니까. 빨리 해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맨 처음에 미국에 오셨을 때 그런 좋은 한국 드라마를 테이프를 보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이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남자친구 만나서 결혼하기로 했다고 했을 때 되게 복잡한 심경이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저 친구가 결혼을 하는 순간 한국에서는 되게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 네. 때문에 네. 이게 아마 되게 복잡한 심경이 있었을 텐데 일단 이제 저희 그 아버지도 되게 농담 반 진담 반 이 얘기 하셨는데 남편이 가서 허락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내가 허락 안 하면 안 할 것도 아니면서 이미 너네 마음의 결정 다 하고 와놓고서 뭐 하면서 웃으셨어요. 네. 그렇군요. 아. 어쨌거나 미국에서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신데 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산다 하면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아무리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아, 또 왜 이제 녹록치 않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일단은 제가 살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국에서 30년 이상을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어가 그렇게 편하지도 지금도 편하지 않아요. 지금도 한국말이 훨씬 편하고 그다음에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전부 다 한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삶이 처음부터 편하고 좋을 수만은 없죠, 사실. 그리고 이제 처음 목적은 공부를 하러 나가는 거였는데 경영학이라는 공부 자체가 저는 머리털 나고 처음 하는 건데 저랑 같은 동기들은 전부 다 학부 때부터 최근에 이 하는 일까지 다 경영학만 하던 친구들이니까 느낌이 꼭 초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하고 같이 수업을 듣는 듯한 느낌이 이제 들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그래도 항공우주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월급도 받고 일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러 가니까 제가 모아둔 돈이 계속 줄어들기만 하고 어느 순간에는 등록금을 낼 수 있을까? 라는 이제 물음도 생기고 이제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졸업을 하고 이제 취직을 할 때도 이제 제가 원래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남편하고 결혼을 하면서 워싱턴 주로 옮겨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주를 옮겨가면 거의 나라를 옮겨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네. 대부분의 큰 나라들이 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법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사람들의 분위기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할 땐 뭐 지도 교수님들이 뭐 일할 자리 소개도 시켜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제가 인턴을 하면서 관계를 맺은 회사들도 있었는데 이제 워싱턴으로 딱 올라가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리셋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차라리 미국에서 막 갓 졸업한 24살, 25살이면 아무거나 시작해서 해볼 수도 있는데 시작해서 해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회사나 사람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30대 중반이 넘고 박사 학위까지 받고 MBA까지 받은 사람을 처음 밑에 신입사원 같이 신입사원으로 그렇게 수는 없죠. 데려가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뭐 그 직장을 찾고 일을 하고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영어가 편하지 않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고 뭐 면접을 할 때도 한국말로 했으면 훨씬 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제한적이고 어색하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그게 여러 사람이 함께 경쟁할 때는 엄청난 약점이거든요, 사실.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인이긴 하지만 미국 우주인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우주인들은 나사에서 오래 일했던 경험들 덕분에 이제 나사와 함께 일하는 회사에 취직하기가 되게 용이한데 예. 이제 저는 나사에서 일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또 우주인이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취직을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연구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연구직으로 지원을 할 자격조차도 안 주어졌었어요. 왜냐하면 최근 3년간 연구 경험이나 논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했는데 또 반대로 한국에서 그냥 미국으로 넘어온 30대 중반하고 비교했을 땐 그래도 영어도 조금 나았고 공부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친구들이 꽤 있었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사람들도 소개해주고 했으니까 사실 정말 비참한 정도로 힘든 건 아니지만 네. 한국에서 우주인으로 살던 때에 비하면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긴 했죠. 네. 이소연 우주인 하면은 사람들 인식 속에 잘못되었던 부분이 국적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저희는 1회 때부터 이소연 박사는 한국 국적이다,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 청취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한 5년 전에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셨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간략하게라도 그러니까 사실 그 오해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화가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일리아도 느끼겠고 하지만 그 이민이나 해외로 나가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국적을 바꾸고 영주권을 받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일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와서 15년 살았으니까 받았겠지라고 생각하지. 일리아가 그거를 뭐 신청을 하고 시험을 보고 엄청 복잡하고 네. 엄청 어려운 일이. 예, 그 일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TV를 통해서만 보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설명을 안 해서 아, 뭐 사우디에 10년 살면 사우디 시민이 되나 보다. 아,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미국 시민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들처럼 외국에 살아봤던 사람들은 이게 외국의 국적을 그렇게 쉽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8월 2일에 했는데 일주일 뒤에 미국 국적 취직했더라라는 기사를 볼 때면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거든요. 딴 사실. 남자가 결혼한 줄 알았어요. 내가 정말 두 번째인가? 위장 결혼?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오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쩌면 저럴 수 있지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재밌었던 건 이소연이 미국 국적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더라 하는 기사가 나고 막 검색어가 뜨고 막 사람들이 다 막 악플을 달고 할 때 저는 사실 영주권 신청도 하기 전이었어요. 왜냐면 그 MBA가 2년 과정이라 학생 비자로 미국을 나와 있는 상황이라 제가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이제 한국 분들이 미국 분하고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자마자 영주권 신청부터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너무 바빠서 미안하게도 저희 남편이 결혼 준비도 다 하고 심지어는 메뉴도 다 본인이 고르고 힘들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제가 한 일이라고는 제 드레스를 고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결혼 안 할 거예요. 남자분들이 이제 결혼을 그 준비 시작하잖아요. 남자들은 두 번 결혼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저는 학교 일로 너무 바쁘고 힘들어 지쳐있던 상황이고 결혼 준비조차도 남편이 다 하던 상황이라 뭐 영주권 시민권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다음 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최대한 미루고 싶었어요. 그 복잡한 과정을. 그랬었는데 이제 기사가 나니까 대응을 안 한 것도 에이 설마 이걸 누가 믿겠어. 예, 그랬을 것 같았어요. 예, 네. 저는 좀 그랬어요. 미국에서 살면서 설마 이걸 누가 믿겠어 했는데 이제 저의 착각은 뭐였냐면 제 주변은 온통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웃기만 했는데 한국에서 한 번도 한국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믿을 수도 있을 만한 기사였더라고요. 이제 그것에 대한 걸 최근에 알게 됐고 아 그렇다면 오해를 풀고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당시 기사들을 보고 또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은 악의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적폐 언론과의 그 전쟁. 아니 저는 전쟁은 하고 싶지 않았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의견은 이유찬 PD 본인의 의견이고 네, 보드블의 의견은 아님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만 공부를 해보고 알아보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만한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는 알았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국적을 받았다라고 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서운하고 화가 나요. 네. 하지만 그렇게 써버린 분들 것을 보고 아무 경험이 없던 사람이 제 미국 국적 받았대 나빴다 뭐 우리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서운하진 않아요. 그분들도 적폐 언론의 피해자니까.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서 얻은 결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싸우거나 뭐 대적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없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언젠가는 그분들이 되게 미안할 때가 올 것 같고 그렇게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하시면 괜찮다고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되게 이소연 박사님이 뭐 여러 가지 악플도 있고 기사도 나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제 기준에서는 굉장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 일을 같이 하면서 저도 기사를 보잖아요. 네.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처음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제가 한국으로 모시기로 하면서 썼던 메일이 있어요.
이번에 들어오시면은 요즘 분위기도 적폐청산이니까 그동안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모든 윗선들을 다 날리고 핵폭탄의 버튼을 눌러보자 라는 것이 사실 저의 의도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할 생각이면 나는 갈 생각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잘 조율을 해보자. 그래서 저의 기준에서는 다 두드려 패야 된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너무 오늘 부적절한 표현을 많이 네. 근데 이제 저는 반대였던 이유는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네. 싸움도 같이 유치해야 싸움이 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진실은 싸워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밝혀지는 것이라는 그렇죠. 믿음이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네. 공격을 당했을 때 평정심을 얻기는 어려워요. 네. 근데 지금 어떤 행동을 했을 때가 가장 나의 미래나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게 할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 특히나 이제 저처럼 공인이 되다 보면 이게 어떤 한 감정으로 저를 공격한 사람을 똑같은 감정으로 공격하는 건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은 뭐 고소도 하고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도 하시고 뭐 보상도 받으시고 하지만 이게 그냥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하는 유명인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에 대해서 나중에 미래 세대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우주인과는 또 다른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저의 입장은 사실 그래요. 뭐 아빠가 아무리 못된 사람이든 아니면 엄마가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든 아이에게 너 학교 가서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말한다면 아이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안 돼요. 네. 엄마는 싸우면서 아빠는 싸우면서 그 아이 앞에다가 너네 아빠가 바람 펴서 그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나를 교과서에서 보고 나도 우주인이 돼야지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보는 TV에서 이소연 우주인이 누구를 고소했다. 누구와 싸웠다. 이런 상황이 일어난 뒤에 강연을 가서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숙제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는 인내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100번의 훈계보다는 한 번에 본이 되는 게 훨씬 더 네. 좋은 오히려 교육이 맞아요. 되고 우주인이 되는 순간 그냥 평생 대한민국 아이들의 교육자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싸우고 뭐 진실을 밝히고 오해를 깨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사실 이제 그동안에 그런 거 평정심 유지하시고 많이 참으셨겠지만 지금 이희찬 PD라든가 주위에도 이소연 박사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나오셔가지고 차라리 그래도 사실은 말씀하시라. 그동안 너무 끙끙 앓으셨으니 말할 수 있는 걸 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법정 소송이라든가 가지는 않았지만 사실 많은 변호사님들하고 이 이슈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했었고 법적으로 조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표현이 좀 나름대로의- 과격하네. 나름대로의 그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는데 네. 근데 저는 믿어요. 좀- 제가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언젠간 그분들이 되게 미안한 시점이 올 거예요. 그분들이 미안할 땐 더 이상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잘못한 걸 느끼고 내가 되게 미안하다고 할 땐 때릴 필요도 화낼 필요도 보복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미안한 감정이 엄청난 그 벌을 준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소연 박사님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이소연 박사님을 지켜보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는 그럼 이소연 박사의 역할이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이소연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제까지 그 어떤 계획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일단 우주인부터도 마지막까지 갈 계획이 없었는데 그렇게 됐고 그래서 미국도 뭐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결혼이 됐고 이제 그래서 가끔은 이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건 언제나 진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순 있으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안 됐지만 또 계획을 세우고 있게 되는데 이제 뭐 우주인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A라는 것 자체가
과학기술을 잘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다리가 되고 싶고 우주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의견을 주고받고 조율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제 노력은 해야만 하겠죠. 근데 그 제가 29년을 살고 우주인이 됐을 때 29년 뒤에 우주인이 될 걸 몰랐거든요. 근데 그 전을 돌아보면 꼭 우주인이 되려고 준비한 사람처럼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뭐 되게 여러 가지 다학적 분야의 연구를 경험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약점일 줄 알았는데 강점이 돼버렸어요. 아마 그래서 언젠가 제가 다른 분야의 다리가 되는 것도 3년 뒤에 하겠습니다. 5년 뒤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저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순간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묘하게 빨려 들어가듯 우주인도 사실 그랬어요. 묘하게 빨려 들어가듯 처음에는 그냥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마지막에 가 있었듯이 아마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으로 제 역할도 저의 계획과 여러분의 계획이 서로 함께 같이 엮어지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빨려 들어가듯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가 올 것 같고 저는 그때를 대비해서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제3의 다른 나라에서든 대한민국 우주인으로서 본분을 다 하는 것이 맞겠죠. 만약에 지금 다시 우주로 가라고 하면 가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고. 나는 어떻게 나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우주인들이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떠오르냐면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신 분들 보면 막 동상 걸려서 귀도 없어지고 손가락도 없어졌는데 네. 병원에서 회복하고 나면 또 언제 갈지를 계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되게 극적이고 누구나 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항상 가고 싶은 그리움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리아의 물음에 예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좀 서포트는 해요, 실은요. 네. 서포트네요. 근데 마스까지 거기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마스까지. 감자농사 지을지 어떻게 알아? 스케일 크다. 네. 달은 돼? 달 정도까지는 달 정도는 맞아. 달까지는 되지만 정말. 거기 위해서는 지구 궤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머리는 안 되고. 사실 말 그대로 아까 이소연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대로 안 되는 게 계획대로 안 계획인 되니까. 거예요. 그렇죠. 네. 또 모르는 지금, 일이죠. 네, 이소연 박사가 당분간은 또 내 평생에 못 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시지만은 또 그 일은 모르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이소연 박사의 역할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제2의 우주인을 찾을 때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이소연 박사는 자기 본분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 저희가 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프로젝트로 한국을 방문하시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우주 개발에 참여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과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이번 방한 기간 중에 하고 돌아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이소연 박사님을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자주 방문하고 자주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꼭 필요한 일들이 생겨서 거절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끝으로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최근에는 다 듣지 못했지만 처음에 불곰캐스트 시작했을 때는 꽤 매주 뭐 따라다니면서 들었고 그다음에 뭐 의찬 씨나 경환이한테는 항상 하는 얘기인데 러시아 다시 공부 좀 했으면 과외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고 또 하나는 1년이나 살았던 곳이었고 저는 이제 모스크바로 관광을 가거나 모스크바로 사업을 하러 가신 분들과는 또 다른 그 러시아에서 정말 서민의 삶을 사는 군부대 근처에 사는 분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면서 그 러시아 일부가 되는 경험을 했었던 사람으로 항상 그리워요. 뭐 미국에서도 눈 내리기 시작하면 그 모스크바의 우울한 3, 4개월 막 뉴스 시작하면 우리가 해를 안 본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는 그때는 나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끔 그게 또 그립더라고요. 그 남자분들 군대 다시는 가기 싫은데도 맨날 군대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힘든 시간인데 그리운 묘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팟캐스트 같이 한 게
또 그 러시아에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도 있고 뜻깊은 자리였죠. 제이슨 씨는 유일한 지금 출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이죠. 네, 소감을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전 의찬 씨한테 너무 고맙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뉴스 보면 의찬 씨 같은 사람의 그 보이스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런 분이 우리 와이프를 서포트한 사람이 있어서 저는 마음이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한 마무리. 네. 일리아 씨는 우주인이 처음이시죠? 처음이죠.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우주인보다 그러네요. 한국 우주인을 처음 먼저 만났어요. 먼저 만났어요. 네, 오늘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공감을 주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뭐 미국 사건의 얘기를 하셨거나 뭐 너무 이민을 간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고요.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룬 사람을 직접 만나게 돼서 그 얘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행복하고 앞으로도 좋은 영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안 들을 수 없어 이왕 했으니까 우리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전 사실 TV로만 많이 뵀었고요. 위찬 PD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역시 우주 다녀오신 분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얘기하시는 거에 빨려 들어가고 그 정말 오래전 이야기긴 하지만 그 우주에 갔었을 때 얘기와 뭐 지금 하시는 활동까지 정말 그 계획하지 않았는데 가는 그 길 정말 아름답고요. 앞으로도 정말 더 좋은 일들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환 패널님. 저는 뭐 오늘 말을 많이 했고 언제 다시 돌아가시죠? 네, 미국으로? 저는 4월 14일에 다시 집으로. 워싱턴으로요? 네, 네, 네. 거기 방은 몇 개? 직항이 있죠. 있어요. 네. 네. 무섭다 거기 갑자기. 계시고 방 개수를 물어보는 거 16명까지 동조 안 해줄 거야? 나만 가는 거야 지금? 좀 많은 이야기를 그래도 오늘 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한국 나오실 때마다 또 다른 이야기 보따리를 조금씩 풀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